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결혼을 했지만 솔직히 그냥 생각 없이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하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살면서 한 번쯤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살았기에 더욱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고요. 결혼해서 성공이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올바른 상대가 돼도 상대방이 그 마음을 저버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비극으로 끝나는 게 바로 결혼이니까요. 저는 이번에 결혼이 뭔지 또 가족이나 자식의 존재가 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이 제 앞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저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말이죠. 경상도 토박이인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한 여동생을 빼고 모두 계속 경상도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합천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고령으로 가서 보쌈집을 열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동생은 본가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 합천에서 경찰을 하고 있었고요. 결혼까지 서울에서 한 여동생을 빼고서는 가까이 사는 가족들은 자주 왕래를 하면서 살았네요. 저와 남동생이 날을 잡고 본가에 가면 늘 부모님보다도 저희를 먼저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김씨 아저씨 부부였죠. 김씨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의 무려 초등학교 친구십니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형제처럼 큰 두 분은 나중에는 부부끼리 친구가 되고 태어난 자식들도 친구가 되었죠. 멀리 사는 사촌들보다도 김씨 아저씨 내외를 많이 보고 자란 저희는 김씨 아저씨뿐만 아니라 김씨 아저씨 아내분께 늘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김씨 아저씨의 아내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김씨 이모라고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모가 이러시는 거예요. 야, 아들이 와 나는 김씨라고 부르노? 나는 안신디. 어린애들이 그저 김씨 아저씨랑 세트로 김씨 이모라고 부른 거죠. 이후로는 그냥 이모라고 불렀지만 막내였던 여동생은 떡이모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방앗간을 했던 이모는 늘 저희 집에 올 때 마악한 떡을 가져오셨거든요. 본가에 가면 아버지나 어머니 목소리보다는 김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내미랑 아들내미 왔네. 야 우리 선정이 와 이리 삐쩍꼬랐노. 김씨 아저씨 와 계셨네요. 이제 이 집이 우리 집인지 김씨 아저씨 집인지 헷갈려요. 그래 내가 이 집 안방까지 꿰찰라고 그란다. 아이고 마 헛소리 말고 저 가서 양동이나 쌓아놔요. 선정아 잘 왔다. 뭐 묻나? 아이고 아가 와 이리 바람 불면 휘 날아가게 말랐노. 가서 너희 어머니랑 같이 국수 먹자 국수. 너 온다 해서 멸치 육수 내놨다이가. 선정이 네가 잔치국수 억수로 좋아한다이가. 이모 전 안 보이세요? 예전부터 아주 누나마 예뻐하시지. 아이고 왜 우리 민호가 안 보이겠노. 키만 이렇게 커갖고 아주 저 논에 나가 있어도 다 보이겠다. 가까이 살면서 심심하면 건너와서 점심 같이 먹고 안 심심해도 뭐 하나 생기면 같이 먹자고 건너와서 저녁 먹는 사이인 저희 부모님과 김씨 아저씨 부부는 어디가 누구 집인지 이제 신경도 안 쓰일 정도로 허물없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두 집 모두 농사를 지었지만 본인 집 농사보다는 상대방 집 농사가 잘 됐나 걱정을 하는 사이였죠. 김씨 아저씨는 제 기억 속에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시는 아저씨였어요. 어렸을 때 여름만 되면 연례 행사처럼 가까운 계곡으로 두 가족이 나란히 놀러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저씨 손에서는 집게와 가위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장어도 구워주시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저희 배가 터질 만큼 빵빵해진 걸 보셔야 본인 입에 고기를 넣기 시작하셨고요. 신기한 게 평소 술을 안 좋아하셔서 입에도 안 되는 저희 아버지는 꼭 김씨 아저씨만 계시면 술을 드셨어요.
김씨 아저씨 앞에서는 술 한 잔 걸치고 풀어진 모습을 보여주셨죠. 제가 왜 매번 김씨 아저씨랑만 술을 드시냐고 물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편해서 그런다 아이가. 마누라랑 아들 앞에서 안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김순천이 앞에서는 마음 편히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무뚝뚝한 경상도 싸나이들의 우정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 가족과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또한 나눴어요. 김씨 아저씨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3일 내내 장례식장에서 저희 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을 삼키던 아버지께서는 김씨 아저씨 어깨에 기대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또 이모께서는 정신이 없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저희 남매를 챙기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씨 아저씨보다는 이모에 관련된 기억이 더 많은데요. 아마 이모가 저를 정말 예뻐하셨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엔 친한 친구의 큰딸이라서 더 그랬나 봐요. 왜 첫 조카가 제일 예쁘고 애틋하다고 하잖아요. 이모는 정말 저를 친조카 정도로 생각하신 거죠. 저도 어려서부터 예쁨 받고 자란 기억이 새록새록 남아있어서 본가 가는 길이면 늘 이모 방앗간으로 먼저 가서 얼굴 도장도 찍었고요. 이모가 좋아하는 탁주도 한 병씩 사가고 가게에서 보쌈도 포장해서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이모 방앗간을 나설 때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찹쌀 시루떡 사서 본가로 갔어요. 그때마다 제가 떡값을 내려고 하면 이모는 늘 손에 쥐고 있는 부채를 살살 흔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야, 내가 그 돈을 와봤노? 치아라. 내가 네 두대기 갈면서 키웠는데 니한테 이 돈을 받겠나? 아유, 그냥 가라, 그냥 가. 네가 갖고 온 고기랑 퉁칠라니까. 저는 이런 이모 덕분에 살던 동네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떡을 돈 주고 사 먹어본 기억이 전혀 없네요. 지금은 드세고 억센 이모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이모는 항상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분이었어요. 거기엔 또 슬픈 사연이 있죠. 김씨 아저씨와 이모 사이에는 아들과 딸 이렇게 자식이 둘이었는데 그중 큰아들이 저와 같은 나이였거든요. 저보다 꼭 3개월 후에 태어난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참 착했어요. 성인 되고 바로 공장에 취업해서 나가 살았는데 20대 후반 참 아까운 나이에 사고로 그만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에서 차마 숨소리도 못 낸답니다. 위로의 말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요. 큰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모는 3번 정도 혼절을 하셨고 이후로는 그 나긋하고 조용한 모습은 아들과 함께 땅에 묻어버리셨어요. 억울하게 떠난 자식에 대한 슬픔으로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많아져서 이리저리 시비도 참 많이 거셔서 싸움도 많이 났네요. 사정을 알기도 했고 또 원래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었기에 동네 사람들은 그저 자식 떠나보낸 양반이니까 쉬쉬하고 넘어가기만 했었죠. 그 후로 동네 싸움닭이 된 이모지만 저희한테만큼은 늘 다정하셨어요. 또 저를 더 애틋하게 여긴 게 먼저 떠난 아들과 같은 나이여서는 아닌가 싶습니다. 늘 그런 이모를 저희 가족은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특히나 이모가 저희 어머니를 부러워할 때면 더 마음이 좋지 않았죠. 예, 선정아. 너 엄마는 어쩜 그리 아들을 잘 키웠노? 내는 네 엄마가 부러워 죽겠다. 큰딸은 요렇게럼 예뻐서 식당 사장님이제, 민호 금마는 경찰이제. 특히 희정이 가가 진짜 잘 컸다 아이가. 거기 어디고 서울 명문대 들어가가 그 힘든 대기업에도 다니고 의사 양반 만나서 잘 살고 있고 참말로 부러워 죽겠다 내가. 에이 이모는 혜숙이가 들으면 서운해하겠다. 혜숙이가 이모한테 얼마나 잘해요. 꽤 유명한 회사도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 뭐하노? 타지 같다고 잘 오지도 않는 가스나 무가 이쁘다고. 혜숙이가 늘 저한테 연락해요. 가까이 있으니까 잘 좀 챙겨달라고 본인 몫까지. 혜숙이가 이모를 얼마나 생각 많이 하는데요.
하나 남은 딸이 멀리 살아서 늘 적적해하던 이모 옆은 저와 제 남동생이 채워줬어요. 김씨 아저씨와 이모가 저희에게 잘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또 다른 자식들처럼 살뜰히 모셨죠. 이렇게 두 가족들 서로 모르는 구석 하나 없는 김씨 아저씨와 저희 집은 몇십 년의 인연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죄다 꿰차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이 울타리는 죄다 무너질 수 있는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끔찍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운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사실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아니, 아직 경운기는 한 손으로도 끄떡없이 운전하시던 아버지가 경운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창 저녁 장사를 하던 저는 남동생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경운기 사고가 났다는 말에 두 손이 벌벌 떨렸죠. 손님 있는 식당은 그냥 문을 닫을 수 없어 비번이었던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가게 마감을 하고 합천으로 오라고 했어요. 서울에 있는 여동생에게 연락을 넣고 본가에 도착했을 때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어요. 적막한 집에 남동생 하나만 있었네요. 야, 민호야. 아, 누나 왔나?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엄마는 병원에 갔지. 나도 누나랑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사고 난 현장도 보고 오고. 야, 근데 경운기 사고가 갑자기 왜 나? 아버지가 그 경운기를 몇 년을 몰았는데 뭐 누가 친 거야? 아버지가 술을 드신 것 같다. 술 먹고 탔다가 언덕 아래로 떨어져서 경운기에 깔려있는 것 동네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했다. 미치겠네. 왜 술을 먹고 거길 타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술을 잘 드시지도 않은 양반이 왜 갑자기 술을 먹고 심지어 경운기에 올라타 운전할 생각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술을 드시고 탔다고? 아니, 누구랑 어떻게 드신 건데? 김씨 아저씨 아니야? 아버지는 김씨 아저씨하고만 술 드시잖아.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김씨 아저씨 지금 엄마랑 같이 병원 갔다. 이모도 같이 갔고. 가서 물어봐야지. 평소에 술도 안 마시는 양반이 아니 왜 술을 먹고 핸들에 손을 댔냐고. 저와 남동생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참담한 표정의 김씨 아저씨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달래고 있는 이모가 계셨어요. 도착한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를 붙잡고 울고 김씨 아저씨에게서 의사의 말을 전달받았어요. 아휴, 너희 아버지 경운기 밑에 오래 깔려 있었다고 한다. 거긴 왜 타갖고 이리 허무하게 가노? 아저씨, 혹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술 드셨어요? 술? 그래, 묻기는 묵었지. 너희 아버지가 대낮부터 집에 와가 한잔 했다. 그런데 취할 정도도 아니고 진짜 입술만 딱 담근 정도인데 어서 더 먹고 탔는지 내가 알 리가 있나? 아저씨 댁에 가셨을 때 경운기를 타고 가신 거예요? 아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그냥 걸어왔던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의 급작스런 죽음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럼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셔서 경운기를 끌고 나가신 거예요? 아이고, 나도 모른다. 그 양반 언제 들어왔다 나갔는지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끌고 나간 것 같은데 내는 그때 뒤뜰에 나가 있어서 소리도 못 들었다. 어머니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더듬어 기억해 보셨지만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끝내 울다가 기력이 다 떨어지셨는지 제대로 거동도 못하셨고요. 선정아, 너그 엄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집에 데리고 가서 좀에 쉬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아버지 옆 좀 지켜라. 이모는 어머니를 모시고 잠시 본가로 내려가셨어요. 장례식 절차 전에 먼저 쉬고 오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병원에는 저와 남동생 김씨 아저씨만 남게 됐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저희 조부모님이 계신 산소를 얘기하시며 아버지도 거기 모셔야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남동생은 일단 의사에게 아버지가 입고 계셨던 옷가지라도 받아와야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여동생이 서울에서 내려왔네요. 애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자매는 그렇게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병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울다가 진정이 돼서 대기했다가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았네요. 저와 동생은 진단서를 나눠 손에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을 했습니다. 언니, 아버지는 그럼 할아버지랑 할머니 계시는 선산에 모시면 되나? 그건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거지. 아침에 군청에 연락해야지. 엄마는 어떻게 하시나? 농사 젓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면 들으시려나? 언니가 모시고 살게? 그럼 형부는? 이건 예전에 얘기 끝났어. 둘 중에 한 분 돌아가시면 모시고 오기로. 집도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너나 민호가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 민호걔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너는 너무 멀리 사니까. 난 상관없는데 엄마가 서울살이만 괜찮다고 하시면 우리 집 근처에 어머니 사실 아파트 하나 마련해드려도 되고. 너 의사 남편 두더니 어째 스케일이 커졌다? 뭔 소리래. 엄마랑 아버지 땅 팔면 그 돈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냐. 아니 왜 안 하던 행동을 해서 이렇게 가셔. 남는 엄마도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언니, 내가 아버지 장례 끝나면 며칠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이나 다녀올까? 아버지 생각 안 나는 데서 바람 좀 쐬면 여러모로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가 가신다고만 하면 좋지. 저와 여동생이 이런저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누나! 저는 갑자기 저를 부르는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죠. 야, 병원에서 왜 큰 소리야?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뭐야, 오빠, 누가 쫓아와? 다 큰 놈이 병원에서 뛰고 큰 소리 내서 잔소리 좀 하려는데 그냥 입이 꾹 다물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동생과 제 앞으로 다가오는 남동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거든요. 아니 분명 새파랗게 질려 있다가 갑자기 제 손으로 머리카락을 벅벅 긁어 넘기면서 붉어지기도 하고 얘가 아버지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을 달싹거리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구는데 속이 답답해져서 남동생에게 대체 왜 그러는지 물었어요. 뭔데? 너 왜 그러는데? 얼른 말해봐. 내가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게 무슨 일이고? 사람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말해. 무슨 일인데? 여동생이 답답해서 빽 소리를 지르자 남동생은 그제야 들고 있는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그거 아버지 옷이야? 사고 나셨을 때 입고 계셨던? 남동생이 쇼핑백에서 아버지의 옷이라도 꺼내나 싶었는데 제게 뭔가 건네는 남동생의 손에는 옷이 아닌 다른 게 들려있더군요. 바로 수첩이었어요. 아버지가 늘 가지고 다니시던 작은 검정색 가죽 수첩 말이죠. 이거 아버지 수첩이잖아. 이거 어디 있었어?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거야? 아버지 조끼 아가슴 주머니에 있더라. 근데 누나 한번 읽어봐라. 내가 말을 못하겠다. 대체 뭔데 그러는데 이게 뭐야? 답답하게 구는 남동생에게서 수첩을 가져온 저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앞에 몇 장은 아버지 농사와 관련된 메모가 몇 개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쓴 일기가 있었죠. 거의 맨 뒷장까지 그득그득 적힌 일기는 앞에 몇 자만 읽어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었네요. 9월 26일 초저녁부터 순천이가 집으로 와서 막걸리 한 잔 했다. 선정엄마가 두부김치를 해줬는데 내리 먹고 마시다가 그대로 잠이 든 것 같다.
잠들기 전에 순천이가 이놈은 막걸리 한 통을 채우는 꼴을 못 봤다 라고 웃는 걸 들은 것 같다. 그렇게 한동안 있다가 주방에서 떨그럭떨그럭 거리는 소리에 설핏 잠에서 깼다. 선정 엄마가 설거지를 하나 하고 무거운 눈을 들어 올리는데 나는 거실에 누워있고 주방 모습이 여실히 눈앞에 들어왔다. 술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눈이 뜨끔한 것 같고 어질어질했다. 근데 술 때문이 아니었다. 취해 누워있던 내 눈앞에 있는 주방의 광경 때문이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건 선정 엄마가 아니었다. 내 친구 순천이었다. 그리고 그런 순천이 뒤에 딱 붙어있는 저 사람, 내 아이들의 엄마였다. 선정 엄마가 설거지하는 순천이 뒤에 앞판을 딱 붙이고 붙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다. 눈앞의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간간히 소리도 들렸다. 선정 엄마는 순천이 옆구리를 살살 만지면서 살이 좀 찐 것 같네 라고 했고 순천이는 이에 당신이 맨날 맛있는 거 해주니까 그렇지 라고 한다. 둘이서 간질간질한 말을 주고받는데 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야 했지만 내 몸은 도무지 움직이질 않았다. 혹시 내가 술김에 헛걸 본 거면 어쩌나. 나는 그냥 누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다. 아버지의 첫 번째 일기를 읽은 저는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읽은 여동생도 미동도 아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읽은 이게 대체 뭐죠? 이건 몇 번은 봐온 아버지의 수첩이고 이 필체도 분명 아버지 건데 저는 그대로 얼굴만 들어서 앞에 있는 남동생을 보며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데? 아버지가 엄마를 의심했던 거야? 아니 그것보다 이게 진짜야? 아버지가 술 먹고 꿈꾼 게 아니라? 이거 첫 일기가 거의 10년 전이잖아. 누나 더 읽어봐라. 더 있다. 아버지가 이 뒤로. 저는 말을 잇지 못하는 남동생을 뒤로하고 수첩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간격으로 써진 일기는 죄다 아버지가 쓴 어머니의 불륜. 네, 어머니의 불륜일지나 다름없었어요. 10월 3일. 미용실 간다던 사람이 안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이 가는 미용실에 찾아갔다. 미용실 아줌의 말이 오늘 가게 안 왔단다. 환장할 노릇이다. 전화로 전화해서 받질 않아서 집에서 내리 기다렸다. 밤이 돼서 집에 오더니 뻔뻔한 얼굴로 머리하고 왔단다. 매일 가는 그 집으로 갔냐고 물으니 거길 가지 요 조그만 동네 어딜 가냐고 하더라.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들어 큰일이다. 10월 14일. 오늘은 큰 마음 먹고 외출한다던 선정 엄마의 뒤를 쫓아갔다. 그 사람 앞에서 내 친구랑 바람났냐고 물을 수가 없다. 앞에서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미행을 했다. 선정 엄마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다 생전 처음 와보는 동네에 내리더라. 골목으로 들어가 어느 건물로 들어가길래 따라가 보니 아뿔싸 다방이다 다방. 친구 모임을 이렇게 으슥한 다방에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정 엄마가 나비처럼 하늘하늘 날아가 앉는 곳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내 친구 순천이의 옆자리였다. 순천이는 먼저 와서 그 다방에서 선정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사이좋게 나란히 앉아 팔짱을 낀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내 마누라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11월 30일. 점심때부터 외출한 선정 엄마도 순천이도 연락이 안 돼서 하루 종일 속이 타들어갔다. 둘 다 연락이 안 되는 날에 나는 이렇게 집에서 속만 끓이고 있다. 처량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순천이가 내 마누라가 순천이랑 땅 사기 당했을 때 단 한 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대뜸 본인 통장을 쥐어준 게 바로 순천이다. 더 이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얻은 보물 2개가 있다면 가족과 친구뿐인데 그 2개가 나란히 흔들고 있는 것 같다. 몇 십,
몇백 개 일기 앞에서 저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아버지의 착각이 아닐까, 아버지가 뭔가 잘못 알았겠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걸 보고 혼자만 속 썩였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당장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미칠 노릇은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투병 중이었을 때 쓰인 일기도 있다는 겁니다. 6월 3일, 위암 판정을 받았다. 속이 타들어가던 게 선정엄마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암세포 때문이었을까? 일찍이 가서 발견해 천만 다행이었다. 선정엄마는 당장 병원에 입원하자고 한다. 사람 붙여줄 테니 걱정 말라고. 내가 걱정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알기나 할까? 내가 없는 틈에 순천이 그 자식과 아예 살림을 차리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7월 21일 병원에만 있으면서 병원밥만 먹으니 입맛이 아주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선정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반찬 몇 개만 가져다 달라고 하니 본인은 바쁘다고 나중에 간다는 소리만 해댄다. 안 온 지가 일주일은 다 되어 가는데 오늘도 나중에 소리만 하니 속이 쓰리다. 내가 병원에 처박혀 있으니 그 사람 얼굴은 매일같이 반질반질해진다. 장애물 같은 남편이 알아서 비켜주니까 순천이랑 손뼉 치며 놀고 있겠지? 매번 오는 선정이랑 민호 얼굴 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희정이 전화를 받아도 오래 얘기를 못하겠다. 애들 앞에서 웃기도 힘들고 이 몸으로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도 버겁다. 그리고 거의 끝장에 있는 아버지의 메모에 저는 간신히 버티던 이성의 끈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는 흐릿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그 무엇보다 무서운 건 하나뿐인 아내를 잃는 것도 50년 지기 친구를 잃는 것도 아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다. 애들이 아내 관수도 못한 무능한 아버지라고 생각할까. 그게 제일 두렵다. 가정도 못 지킨 애비 취급할까봐 가장 무섭다. 뭐라 용기 내어 해결도 못하는 못난 애비라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의 글은 저를 주저앉혔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저와 여동생에게 남동생은 주먹을 바르르 떨더니 또 쇼핑백에서 뭔가 꺼내 저희에게 넘겼어요. 그건 바로 액정이 다 나가 있는 아버지의 휴대폰이었죠. 이렇게 다 깨졌어도 켜지기는 켜진다. 나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어 다 있더라. 아버지가 사진도 남겨놓으셨다. 주저앉아 있는 저를 대신해 여동생은 당장 바스라져도 이상할 것 없는 휴대폰을 건네받아 확인을 했습니다. 이윽고 여동생의 입에서는 기가 차다는 듯이 한숨이 새어나왔죠. 저는 이 모든 일을 당사자에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야 했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가 묻히시기 전에 해명이나 사과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희정아, 제부는 언제 와? 이제 출발한다고 하는데. 그럼 너랑 민우랑 같이 여기 있어봐. 장례 지도사 번호 내가 너한테 보낼게. 나는 엄마한테 가야겠어. 누나, 지금 가서 어쩔 건데? 어쩌긴 뭘 어째. 진짜인지 아닌지 들어야지.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진실이 뭔지 아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랑 같이 가자. 희정아, 일단 혼자 있어봐라. 네 형부도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알았어. 근데 언니, 아까 김씨 아저씨랑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 아저씨한테도 물어봐야지. 몰라. 아까 전화 받는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와. 혹시 우리 갔을 때 다시 오면 넌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 알았지? 그렇게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가 계시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장장 10년 동안 저희를 속이고 김씨 아저씨와 바람을 폈고 또 그 사실을 혼자 끙끙 앓고 알았다는 아버지 고백까지 감당해야 했었죠. 믿어지시나요? 저와 남동생은 본가로 향하는 길에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혹시 내가 눈치 못 챘을 어떤 낌새가 있었나 하고요. 기억이 나는 건 그저 몇 주 전부터 김씨 아저씨가 본가에 자주 안 오셨다는 것뿐이었어요. 매번 김씨 아저씨와 이모 나란히 저희 본가에 계셨는데 어느 순간 이모만 놀러 오셨거든요. 이모는 그저 그 양반 뭐가 바쁜지 매일 밭일도 내팽개치고 나돌아다닌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설마 이 일과 관련이 돼 있을까 머리가 깨져라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참 머리통을 쥐어짜는데 어느덧 저기 본가가 보이더라고요. 남동생은 주차를 하고 한동안 핸들을 잡고 놓지 못하더군요. 복잡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저는 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로 잡아야 했으니까요. 제가 차에서 내려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가니 뒤이어 남동생이 차에서 내려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집은 거실에 등 하나만 켜져 있고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저는 거침없이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찾았죠. 근데 그때 주방 쪽에서 물 한 잔을 들고 나오는 어머니를 발견했고 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저희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가 왜 여 있노? 병원에는 누가 있고? 희정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이모는요? 저희 집으로 건너갔지. 이따 같이 가자고 하고. 남동생은 제 눈치를 보며 기어 들어가는 말투로 말했고 어머니는 저희가 뭘 아는지 까맣게 모르는 얼굴로 이런저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주머니 속에 든 아버지의 수첩을 한번 잡았다가 바로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혹시 바람 펴요? 뭐? 이게 무슨 소리고? 바람은 무슨 바람? 엄마, 지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엄마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엄마, 아버지 내버려 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어요? 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바람을 피우기는 뭘 바람을 피워. 아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네가 아버지 투병하고 나서 사람이 예민해져가 나한테 아주 의처증 마냥 굴었다 아이가. 내가 그래도 사람이 아팠으니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니들이 그 인간 사고 나기 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죄다 상상이다 상상. 아휴,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런 말 할 수가 있노? 그런 일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어머니를 보고 솔직히 아까 차에서는 이런 부정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증거를 본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버지 휴대폰을 켜서 어머니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찍은 둘이 팔짱을 끼고 몸을 밀착시키고 있는 어머니와 김씨 아저씨의 모습을 말이죠.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먼지 보는 어머니는 그대로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놀라시더군요. 그리고 한탄처럼 언제 저런 걸 찍었어 하고는 눈만 도르륵 굴렸습니다. 그걸 본 남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바람을 펴도 김씨 아저씨랑 정말 미쳤어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울분에 차 고함을 지른 남동생의 말에 어머니는 눈을 한번 질끈 감더니 꼭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나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너희 아버지 암 걸리고 병원에 있을 때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이 엄마가 많이 지쳤어. 그때 도움 준 게 김씨 그 양반이다. 내가 무슨 힘이 있나. 힘들 때 옆에서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조금 기울어지지. 근데 그게 다다. 진짜 잠깐 만나고 말았다. 참말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 앞에 이번에는 아버지의 수첩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엄마 끝까지 거짓말이네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어쩜 이러실 수 있어요? 엄마, 김씨 아저씨랑 만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잖아요.
아버지 위안 판정받기 훨씬 전에. 아버지 일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 찍힌 날짜도 한 달 전 것도 있어요. 한 달 전.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뭘 못했어요. 친구라곤 하나밖에 없고 술도 안 좋아하는 양반이 늘 가족들하고 붙어서 가족들만 보고 살았는데 근데 그 하나뿐인 친구랑 바람이 나요? 너희는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꺼내야겠나? 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 애미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니들 술 먹고 사고 내서 죽은 아버지만 불쌍하다 이거가. 남동생과 제가 한 번에 몰아붙이자 이제 변명할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걸릴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술 먹고 경운기 끌고 나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엄마랑 바람난 김씨 아저씨랑 술 마시고 경운기 끌고 나갔는데 그거 봤냐고요? 못 봤냐고요? 제 물음의 집안은 한순간의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남동생은 숨죽여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고 어머니는 21번 꼴딱 삼키더니 메마른 입술을 열었죠. 못 봤어. 그 양반 집에 들어온 건 봤는데 난 술 마신지 몰랐다. 술 냄새도 안 났고 얼굴도 멀쩡해 보였다니까. 그냥 나 한번 빤히 보더니 그대로 나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노?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본인의 아내와 바람난 친구와 술을 먹고 집에 와서 바람난 아내를 한 번 보고 나간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게 밀려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그 절망감과 비참함,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죽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 인간이랑 바람만 안 났어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허무하게 가진 않았어. 이제 우린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뿐인 아버지 그렇게 가시고 10년간 가족들 속여가며 딴 남자 만난 어머니는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선정아, 내 이름 부르지도 마. 그리고 어머니, 아니, 당신이랑 그 인간 둘 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얼굴 비칠 생각도 하지 마. 오면 바로 내가 세상에 있는 창피는 다 주고 쫓아낼 테니까. 일말의 염치가 남았으면 그 꼴도 보기 싫은 더러운 낯짝 보이지도 마. 알아들어?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남동생도 바로 저를 쫓아나와 운전대를 잡았죠.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저희 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어요. 그저 혼자 외롭게 타들어간 속이 아물 새도 없이 눈 감고 있는 아버지 생각만 났네요. 병원에 도착하자 제 남편과 제부 그리고 장례 지도사가 와 있었어요. 저희는 바로 아버지의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무슨 일이 있었냐 묻는 여동생에게 남동생은 아버지 일기에 나온 게 모두 진실이고 앞으로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할 거라고 했죠. 여동생은 그 말을 듣고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에 장례식은 시작됐습니다. 친지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빈소를 마련하면서 내내 끔찍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그 새벽에 먼 곳까지 오는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친지들과 동네 사람들이 전부였죠. 빈소를 방문한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저의 어머니를 찾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이가 소원한 것도 아닌 부부가 배우자의 장례식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으니 이상해 보이긴 했을 거예요. 저희 셋은 그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말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입에 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빈소 조문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것 같았죠. 새삼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괜찮은 분이셨는지 실감하게 됐었네요. 근데 끝까지 그런 취급을 받고 혼자 그런 아픔을 감춘 상태에서 가시다니 정말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빈소가 사람으로 반쯤 차갈 때쯤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저기. 육개장을 퍼담다가 남동생이 턱짓을 한 곳으로 눈을 돌리니 그곳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인간 두 명이 떡하니 신발장 앞에 서 있더군요. 바로 어머니와 김씨 아저씨, 그리고 이모와 이모딸 해숙이까지 4명이 나란히 들어오는데 제 눈에는 그저 그 2명, 어머니와 김씨 아저씨 2명만 들어왔어요. 제가 그 2명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으니 남동생은 귓가에 대고 작게 물었습니다.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쫓아내야지. 저는 손에 육개장이 묻은 국자를 든 채로 빈소 입구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왜 이제 오냐고 다가와서 묻는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 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대로 나란히 서 있는 김씨 아저씨와 어머니 사이로 제가 든 국자를 던졌습니다. 엄마야, 이게 뭐고? 선정아, 이게 뭐 하는 기고? 언니. 제가 던진 국자 때문에 한순간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국자만 요란한 소리를 낼 뿐이었죠. 저는 제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는 어른들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둘만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지. 제 고함의 어머니는 한순간에 사색이 됐고 뭔가 어머니에게 들은 건지 김씨 아저씨는 놀랐다기보다 당혹스러운 낯빛을 하고 있더군요. 그저 옆에 있던 이모와 해숙이가 당황해서 저를 말릴 뿐이었어요. 야, 선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정아, 네 지금 뭐 하는 기고? 무슨 일인데? 술렁거리는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저 김씨 아저씨와 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말해요?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선정아,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하자. 저를 달래면서 빈소 안으로 들어오려는 김씨 아저씨를 보고 저는 몸을 던져 입구를 막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동생도 그런 김씨 아저씨를 제지하고 여동생도 곧 제 뒤로 따라왔죠.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불쌍한 우리 아버지 속여먹고 둘이 붙어먹은 인간들이 감히 우리 아버지 마지막 길을 같이 배웅하려고 해?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다 당신 둘이서 바람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날카로운 저의 목소리에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모는 제 팔을 잡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고 해숙이는 사색이 됐죠. 빈소 안에 있던 조문객들은 모두 나와 구경을 했고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 사단이 난 건 유감스럽지만 정말 무엇보다 저 둘이 쌍으로 저희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있는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때 여기서 혀 깨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둘은 빈소에 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죠. 둘 다 여기 오면 각오해야 할 거라고. 창피당할 각오하고 오라고. 근데 태연하게 둘이서 같이 들어와? 제정신이야? 당신은 몇십 년을 같이 산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났고 당신은 50년 지기 중마고 마누라랑 바람난 주제 무슨 염치로 고개 빳빳이 들고 여길 와? 당신들이 눈만 안 맞았어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죽었어. 해숙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고 지금? 어? 말 좀 해봐라. 선정이 아가 지금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데? 내도 모른다. 선정아,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가 얘기하자. 절대 안 되지. 당장 나가요.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들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창피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선정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희 아버지 빈소에서 이 난리를 치고 싶어? 어머니 말 참 잘하셨네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버리고 뒤에서 아버지랑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나고 싶었어요? 우리가 빤히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는데. 남동생의 말에 어머니는 합주기 마냥 입을 꼭 다물고 얼굴만 시뻘개졌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와 미치겠네라고 말하면서 한숨만 푹푹 쉴 뿐이었죠. 우리는 이제 어머니 없는 셈 칠 테니까 알아서 사세요. 계속 저 인간이랑 뒤에서 만나든 혼자 살든 아무런 상관 안 할 테니까 이제는 가족 눈치 보지 말고 편히 바람이나 피우면서 살아요.
민호야, 너 진짜. 희정이 너는 너도 같은 생각이가? 이 불쌍한 애미를 이런 취급하는 게? 불쌍하긴 누가 불쌍해요. 여기서 불쌍한 건 아버지랑 우리 셋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10년 동안 바람 피운 거 이제야 돌려받는 거라고요. 한순간에 저희 남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는 당장에라도 쓰러질 몰골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죠. 가세요. 가서 2번 다시 우리 눈앞에 띄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말고 죽은 인간처럼 지내요. 나는 당장 당신이란 인간 배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니까 이대로 우리 인생에서 나가라고요. 분이 풀리지 않아 부들부들 떠는 저를 보고 어머니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더니 휘청거리면서 장례식 건물을 나갔습니다. 그 뒤를 김씨 아저씨가 눈치를 살살 보면서 따라갔네요. 더러운 인간들. 근데 그때 제 눈에 이모와 해숙이가 들어왔어요. 이모는 등을 보이며 나가는 김씨 아저씨를 보고 굳어 있으셨어요. 해숙이가 뭔지 모를 표정으로 저를 한번 보더니 이모를 감싸 안고 나가더라고요. 참,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남편과 제부가 소란스러워진 빈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동생들 손을 잡고 아버지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저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아버지 억울해서 눈도 못 감으실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금까지 아버지 상처도 모르고 이 못난 자식들이라서 정말로 죄송해요. 저는 제대로 말도 못하다가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엎어져 울었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런 저를 보다 제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남매는 그렇게 눈먼 장님 마냥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던 걸 한참 무릎 꿇고 빌었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못난 남매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남은 장례식 동안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관식에서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라 울고 그 후에는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기만 했죠. 나중에 남편이 당신이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물도 잘 마시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를 선산에 모시고 나서야 제 5살 난 아들이 미음을 퍼서 넣어주길래 뭘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동생도 또 여동생도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동생은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아버지 물건을 몇 개 정리해 가지고 와서 저와 여동생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태울 건 태우고 또 간직할 건 간직해서 처리했죠.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를 아버지와 서류상 남남의 관계로 만들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네요. 친척들에게서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어머니랑 안 보고 살 거냐고 연락이 지금도 온답니다. 저는 우리 가족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말만 했네요. 어머니는 몇 번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남매가 다 차단을 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제일 만만한 제가 아는 식당까지 찾아오셨네요. 저는 동네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체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싶냐고 했고 어머니는 말 한마디 떼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그 난리를 치고 후회하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단 한 가지 제가 후회하는 점은 바로 이모와 해숙이 앞에서 그 꼴을 보였다는 거였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해숙이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당장 우리 가족만 생각해서 그랬다고, 너와 이모에게도 상처를 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루 뒤에 해숙이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한번 얼굴 보자고 말이죠. 저는 곧바로 나를 잡자고 했고 그렇게 만난 해숙이는 퀭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더 죄책감이 들었었네요. 저는 그런 해숙이 앞에서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잘 지냈어? 이런 말 묻는 것도 이상하다. 그치?
그러네. 너나 나나 제대로 지냈을 리가 없는데. 미안해. 그날 그런 모습 보여서 너랑 이모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특히 이모한테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됐는데. 그래, 그렇게 전하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근데 지금은 알게 해줘서 고마워하고 있어. 어? 사실 엄마도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 아버지가 몇 날 며칠 집을 비우기도 하셨거든. 일도 통 안 하시고. 그래서 그냥 기우다 하고 불안하게만 생각하셨는데 그 불안을 네가 깨준 거지. 아휴, 진짜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모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내가 당장 이모를 찾아뵐 낯도 없다. 우리 엄마는 너희 남매 걱정하시더라. 그래, 이모라면 그러고도 남지. 정말 이모답다. 우리 엄마, 아빠랑 이혼하신대. 뭐? 정말? 어, 내가 설득하긴 했지만, 뭐 마지막 결정은 엄마가 하셨지. 아버지는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어머니가 이제 완강하셔. 야, 그래도 좋겠다. 우린 이제 부모님 이혼시키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것도 그렇네. 아휴,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네. 너희 가족하고는 늘 좋은 기억뿐이었는데. 나중에 해수기에게 듣기로는 김씨 아저씨와 저희 어머니하고는 완전 끝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김씨 아저씨가 정말 끝났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혼 과정 내내 끝까지 매달렸다고 하니까요. 왜 가정을 파탄내는 불륜 당사자들이 그 유난을 떨면서 만났다가 영원히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결말을 본 적이 없을까요? 그저 지들 가정만 다 망가뜨려 놓고 지들도 돌아서잖아요. 그리 애절한 세계의 사랑이면 끝까지 가던가요. 여동생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버지 땅과 재산도 어머니에게서 죄다 뺏어오자고 합니다. 근데 그 재산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론 얼마 되지도 않고 땅도 혼자 농사를 짓지 못한 어머니가 팔아야 할 땅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고 했어요. 이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 재산을 다 가져오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여동생은 어떻게 해서든 가져오자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근데 앞으로 자식 3명한테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살 건데 그 정도 재산은 있어야 살지 않겠어요? 여동생은 끝까지 우겼지만 저와 남동생이 반대해서 끝내 포기했네요. 어쩔 때는 참 저보다 독한 애 같아요. 또 해수기에게 전해 듣기로는 어머니와 김씨 아저씨 둘 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씨 아저씨는 이혼을 하고 그 지역 생활을 아예 정리한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 장례식 후에 최소 몇 주간은 어머니와 김씨 아저씨의 불륜 사실이 그 동네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여기저기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동네 아이들까지 알고 있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그런지 남동생은 발령만 바라보고 있네요. 아무래도 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또 같은 지역에 경찰로 있으니 불편한가 봅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데 발령이 언제 날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동생보다는 남동생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후회는 없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네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입에 오르내리는 게 아버지가 끝까지 억울하게 눈 감으시는 것보다는 낫다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라는 인간과 연을 끊은 지 몇 달은 흘렀는데 아직도 그렇게 바라는 아버지 꿈을 꾸지도 못하고 모르는 번호로 종종 전화가 오고 있어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나타나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장례식에서 그런 걸 보였다고 저를 벌 주시는 걸까요? 그런 거라면 달게 받고 끝까지 기다려야겠죠.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말이죠. 요즘 황혼 이혼이다 뭐다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참고 참다가 하는 어른들이 많으니까요. 이혼도 이제 흠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혼이 자식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욕망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하는 게
몇 배는 더한 상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부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배우자들이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차라리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제발 일을 다 저지른 후에 걸리지 말고 차라리 본인의 마음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본인 마음도 모르고 이리저리 놀다 끝내 걸려서 몇 배로 부풀어진 상처를 가족에게 주시지 말고요. 부모라면 자식과 가족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디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동생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배신을 선택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또 혼자 그 고통을 모두 안고 가는 걸 선택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지고 살 겁니다. 분명 어느 순간 그 상처가 치유는 될 테지만 흉터는 남을 것 같아요. 저도 동생들도 그저 남은 가족들끼리 그 흉터를 매만져주고 보듬어주면서 살아갈 테죠. 저도 자식 있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물을 절대 보여주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저와 같이 채널을 즐겁게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부디 부끄럽지 않은 부모, 부끄럽지 않은 배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